네, 안녕하십니까. 덱스니의 파트너스 탱글대원입니다. 탱글탱글.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왔죠.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지만 또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부가세 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마감하느라고 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찾아뵌 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홍 부장님,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오늘 좀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되게 부담돼요. 부담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부담부 증여. 제가 부담부 증여란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볼 건데, 부담부 증여 뭐냐, 부모님이 집이 있어.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좀 자녀들한테 대물림을 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할까, 내가 저거 상속을 하면 상속세 좀 나온다던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보통 증여를 생각하시게 되죠. 근데 증여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흔히 썼던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뭐 파리 대책이니 해서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게 아니고,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가족 단위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보유세니 이런 거를 체킹을 해보면 아직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부 증여를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에 든 거 써?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머나먼 여행을 떠날 건데, 일단 부담부 증여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은 요것도 저희 뭐 세법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용어 말고 입맛에 맞게 정말 쉽게 한번 풀어서 보면,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로 할 만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담되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하나 걸어놓고 주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건 없지만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하는 사람이 내가 증여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뭐를 받는 건 없지만 내가 여기에 딸린 뭔가를 줄 테니 이거 네가 좀 해결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은 전세 보증금이 있고 내가 그 아파트를 담보해서 대출을 받은 게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네가 좀 부담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뭔지 알 것 같아요. 괜찮죠 이거? 네네네. 네, 증여는 증여인데 이런 걸 네가 좀 부담해라 하면서 하는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저희가 담보대출을 한 10억짜리를 증여를 하면서 담보대출 받은 게 6억 있어. 이거를 자녀한테 10억짜리를 주면서 6억을 너희가 좀 부담해라 하면은 그 사람은 6억만큼의 대가를 낸 거예요. 이미 증여를 10억을 받은 게 아니고 4억만 받고 6억은 자기가 실제로 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억을 증여세로 보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나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부담부 증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과연 유리한가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말씀드리면 부담부 증여는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고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통 1세대 1주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얼마까지죠? 9억입니다. 9억이죠. 네. 그래서 한 뭐 9억 언저리까지 막 대출을 받아놓고 채무를 땡긴 다음에 그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증여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그죠. 네. 근데 뭐 증여세를 사실 줄이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 노후 자금이 좀 생긴다는 점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 되게 좋은 점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예전에는 어쨌든 첫 번째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자금 확보, 네, 등등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뭐 중과세니 장기 특별 보유 공제는 뭐 어떻게 되니 뭐 엄청, 진짜 저희 세무사들도 보면은 정말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분들이 많아질 정도예요 지금.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마저 포기하면 누가 우리 납세자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 열심히 공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본론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거를 뭐 증여 등기니 다 해놓고 세무사한테 오시면은 이미 듣고 그 전에 참고에 대한 만할 사항이 엄청 많이 생겼는데,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살짝 언급드렸듯이 바로 양도세의 중과입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현재로는 다주택
중과로 해서 최고가 거의 한 80% 정도까지 나와요. 네.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팔면은 80%를 세금을 낸다? 진짜 선 넘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부동산을 샀던 게 아닌데, 요즘은 사실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정말 정책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정말 부동산은 살기 위해서 사라. 투기를 위해서는 사지 마라. 약간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0%는 넘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무슨 세금을 내냐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 증여했을 때부터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 세금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로 인한 증여세,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내고요. 취득세도 당연히 취득한 받은 사람이 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담부 증여로 갑니다. 부담부 증여로 갔을 때는 세금이 하나 더 늘어나요. 당연히 증여로 인한 취득세, 증여로 인한 증여세, 아까 말씀드린 사업 부분은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라고 또 생긴다 그랬죠? 네, 양도세는 양도자, 즉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거고요. 양도에 대한 취득세는 당연히 받은 사람이 내겠죠.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건 당연히 보유세죠. 보유세는 사실 이게 고지가 되는 세금이라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이버 같은데 뭐 보유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뭐 재산세 계산기 이런 거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좀 맞아요. 내가 정확히 입력을 했다면 네, 그런 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거나 뭐 큰 금액을 안 받고 세무사들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공짜로 해주시진 않고 이런 거는 세무사들한테 의뢰를 맡겨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보유세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결정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마지막으로 보유세입니다. 왜 증여세는 얘기 안 하냐? 증여세는 똑같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판단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 굳이 판단을 하자면 단순 증여했을 때 증여세랑 취득세랑 보유세, 그리고 부담부 증여했을 때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까지 다 같이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 힘들다면은 보유세 정도는 빼고 고려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실 개인적인 부분은 힘들겠죠? 생각보다 복잡해지네요. 네,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저는 꼭 권하는 게 절대 혼자 하지 말고 무조건 세무사한테 돈을 일정 부분 내더라도 상담을 받고, 상담한 비용은 보통 빼주잖아요. 그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아마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업적인 비밀들을 항상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은 뭐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외에 고려해 볼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부담부 증여를 하잖아요. 자, 정말 내가 담보대출이 있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일단 은행부터 가야 돼요. 은행부터 가서 내 자녀가 부담부 증여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 똑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똑같이 대출을 받는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채무를 은행인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상환할 수 있겠구나 판단이 서야 승계를 시켜주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뭐 대출 한도도 다르고. 그쵸. 네. 그런 뭐 신용도라든가 뭐 소득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쭉쭉 있거든요. 뭐 보통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원천징수 영수증 달라 그러고, 사업자라고 하면은 소득금액 증명은 뭐 이런 거 달라고 해요. 그런 걸로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은 내가 승계가 가능하다, 뭐 불가능하다, 요게 나오니까 네,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네, 왜냐면 저희가 진행을 다 했다가 막상 채무 승계가 안 된대.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 거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국세청 쪽이든 뭐 지방 구청들 쪽이든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은 일반적으로 직계 좀비속건 부담부 증여에서는 부담부 증여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추정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단순 증여라고 볼 테니 너희가 생각했을 때 부담부 증여 맞다 이러면 우리한테 증거를 제시해라, 요거거든요. 네, 그거를 보통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장님요? 추정님, 저희 같은 회사인데 혹시 세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랑 같이 한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 영광이죠. 저희 사실 황 부장님께서 추장님의 정말 열렬한 팬이시라고. 맞습니다.
빼놓지 않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쵸. 정말 회사에서 일하러 와서 추정님 영상을 저렇게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보는데 네.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딱 보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취득세를 내러 가요. 취득세를 내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부담보증이 아니고 증여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거는 약간 직원분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마다. 근데 보통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뭘 달라고 하냐? 원전징수 영수증이라던가 소득금액 증명 줘서 너희가 이거 진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냐?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전부 다 단순 증여로 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증여세도 부모님이 내주시면 그것도 증여죠. 아,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늘상 해왔던 얘기인데, 정말 부담부 증여 혹은 일반 증여, 단순 증여 똑같습니다.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낼게. 그래서 증여세를 내줘요. 그럼 그것도 증여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하거든요. 정말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증여세가 나와서 증여세를 내줬더니 또 증여가 되고, 또 증여세가 나오고, 또 증여가 되고, 또 증여세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모든 것을 떠나서 생각해야 될 거는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이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꼭 자녀에게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정말 딥하게 다루면은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먼저 알고 상담을 받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무조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위주로 딱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최근에 정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세법이 너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납세자분들도 세무사분들도 공무원분들도 정말 진짜 판단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 주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의사결정을 완료하지 마시고 의사결정 전에 세무사분들에게 꼭 의뢰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텍스니어 파트너스 탱글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